빠르게 진행되는 고령화와 함께 은퇴 시기는 점점 빨라지고 이제 노후 준비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는데요. 막막합니다. 그렇다고 자식들한테 용돈 달라고 하기도 뭐하고. 주택연금이라도 들어볼까 했는데 아직 자식들이랑 상의하는 중이에요. 노후 대비 수단으로 주택연금이 떠오르고 있지만 쉽게 마음의 결정 못하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주택연금 드는 순간 이 집은 엄마 아빠 손에서 떠나는 거예요. 내 집이지만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중장년층의 현실. 제가 진짜 대박날 사업을 한번 해보려고 하거든요. 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안정적으로 노후를 보내기 힘들 텐데요. 오늘 이 시간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부 최석 부장, 숭실사이버대 기독교상담복지학과 이호선 교수, 고윤기 변호사와 함께 주택연금이란 무엇이고 2020년에 어떻게 새롭게 바뀌는지부터 오해와 진실까지 자세히 알아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37년 전통의 믿고 보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입니다. 오늘은 본격적인 내용 들어가기에 앞서서 매주 금요일마다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죠. 금주의 코로나19 소식부터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바로 이겁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끝, 5월 6일부터 생활 속 거리두기 시작인데요.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20대 확진자 어제 또 나왔는데 황금 연휴 기간에 동선도 발표가 됐고 접촉자도 꽤 많아서 걱정이에요. 역시 꺼진 불도 다시 봐야 하는 게 이 코로나19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맞습니다. 말 그대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닌 거죠. 네. 우리가 사실 5월 6일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루어질 수 있었던 거는 뭐 기본적인 방침도 잘 돼 있었지만 거기에 따른 국민의 성숙성의 열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이후로 우리가 생활 속 거리두기 그러니까 생활 방역이 시작이 됐지만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용인에서 확진자가 다시 나왔고 밀접 접촉자가 지금 57명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지역 감염의 우려가 크다. 지금 걱정이 태산이고 거기에다가 이번에 가을 겨울에 다시 재유행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우리가 지금부터 뭘 해야 될 것인가 고삐 늦추지 말고요.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일상 속에서의 생활 방역 그리고 개인 위생 지침 반드시 꼭 지키시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규제와 강제성은 완화되더라도 준수 노력만큼은 더 철저하게 지켜주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포인트 보겠습니다. 초중고 5월 13일부터 순차적으로 등교 시작. 예, 이 교수님. 애들 드디어 학교 갑니다. 아이들 학교 안 가는 줄 알았어요. 근데 드디어 아이들이 학교를 가는데 당장 내일부터 가는 건 아니고요. 이제 순차적으로 등교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순차적 등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등교는 언제 일어나는가? 5월 13일 다음 주 수요일이고요. 이때 가장 급한 고3 아이들부터 먼저 등교를 시작하고요. 그 뒤로 한 주간 지나서 5월 20일이 되면 고등학교 2학년, 중학교 3학년, 그리고 초등학교 1, 2학년. 이 친구들이 이제 온라인 수업이 조금 어려워서 초등학교 1, 2학년 먼저 시작을 하고 그 뒤에 일주일이 지난 27일이 되면 그때 고1, 중2, 그리고 초등학교 3, 4학년 이렇게 1, 2, 3, 4 이렇게 가고요. 그랬다가 6월 1일이 되면 이제 마지막으로 중학교 1학년과 그리고 초등학교 5, 6학년이 이제 입학을 하게 되면서 아이들이 이제 친구 만나기 시작하지만 여전히 그 안에서도 방역은 유지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자, 세 번째 소식 보겠습니다. 5월 4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 조회 서비스 개설. 이거 관심 있는 분들 많으실 텐데 별도의 홈페이지가 마련돼 있다고요, 고윤기 변호사님? 현재 긴급재난지원금 조회 서비스 홈페이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홈페이지에서는 긴급재난지원금이 검색이 가능한데 요일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조회 수가 많아서 혼잡하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공적 마스크처럼 요일제를 적용되고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아무쪼록 지금까지 잘 지켜오신 것처럼 개인 위생 관리라든지 사회적 거리두기 잘 지켜주시고 재난지원금도 바로바로 신청하셔가지고 도움 받으시면 좋겠고요. 이제 본격적인 오늘의 내용 들어가도록 할 텐데 그에 앞서서 제가 좀 퀴즈를 하나 드릴게요. 요즘 어머님, 아버님들 사이에서 가장 부러움을 사는 대상이 누굴까요? 김승희 아나운서 같은 아들 두신 분들을 부러워할 거예요, 주변에. 뭐 자식 잘 되면 힘들어가시고 막 그러잖아요. 예. 동안이거나 뭐가 있을까요? 아니 그런 것도 굉장히 좀 일리가 있는 말이지만 요즘은요
연타녀가 굉장히 부러움의 대상이래요. 연금 타는 남자, 연금 타는 여자라는 얘기인데 노후 파산이라는 말이 사회적인 이슈가 될 정도로 준비 안 된 노후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그만큼 많다는 얘기라서 사실은 자식된 입장에서는 굉장히 잘 못 모신 것 같아서 좀 씁쓸하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배 선생님. 예. 저는 용타남이거든요. 용돈 타는 남자인데 이럴 줄 알았으면은 진즉이 연금을 많이 들어둘 걸. 사실 지금 연금이라고 들어둔 것은 달랑 그 국민연금 하나뿐인데 걱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저도 뭐 노후연금 하나 더 들어야 되나 걱정이 되는데 노후 대비에 대해서 저희가 퀴즈 하나 좀 풀면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화면 보여주세요. 노후에 필요한 개인 최저 생활비는 이거 10,000원이고 평범한 노년 부부 생활비는 이거 10,000원이다. 얼마일까요? 글쎄요, 뭐 개인 생활비 뭐 제 입장으로 생각해 보면 저는 100만 원 정도면 될 것 같기도 하고. 애를 기르다 보니까 그래도 한 200만 원 좀 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필요한가? 네. 아마 두 분은 젊으셔가지고 아마 좀 물정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 예. 아무래도 이제 연세가 되고 나이가 들면 말이죠. 돈 쓸 일이 많아요. 그래요? 친구도 만나야 되고 손주들 용돈도 줘야 되고 또 병원비도 가야 되고. 근데 노후에 부부 생활할 때 제 생각에는 300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인데요. 그러니까요. 예. 정답으로 그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후에 필요한 개인 최저 생활비는요, 153만 원이고요. 평범한 노년 부부의 생활비는 243만 원이라고 하네요. 이거 어떻게 계산돼서 나온 걸까요? 일단은 뭐 지금도 그 돈은 없고요. 그런데 이 연금에 뭐 관련된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연금의 기준이 되려면 과연 우리가 생활을 이 돈으로 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관건이 돼야 되는데 지금 보셨던 이 기준은 국민연금연구원 보고서에서 나온 건데 2017년 기준으로 했을 때 혼자 살 때 필요한 돈이 얼마일까요? 봤더니 153만 7천 원이었고요. 그러면 부부가 함께 살면 얼마나 필요할까요? 봤더니 243만 4천 원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요거는 아픈데 없고 별일 없을 때 들어가는 비용이 이 정도에 해당이 되는 거고 만일 혼자 사는데 내가 그래도 좀 용돈도 좀 쓰고 요 약간 여가 생활도 조금 갖고 이렇게 좀 살려면 얼마가 필요한가 봤더니 혼자 살아도 243만 원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래도 우리가 좀 여행은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좀 약간 그래도 사람처럼 이렇게 다니고 이래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된다면 한 300만 원이 필요하다. 이런 건데 하여간에 돈이 왼수네요. 그러니까요. 근데 시간이 나이가 들수록 참 빨리 지나가잖아요. 정신 차리고 나면 노후가 됐고 준비가 안 된 경우 꽤 많을 것 같은데 그래요, 예. 비율적으로는 어느 정도나 됩니까, 변호사님? 예, OECD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의 빈곤율은 OECD 평균의 지금 3배가 넘습니다. 그리고 65세 이상 노인의 경제 상태 만족도도 그 조사 결과를 보면 만족하지 않는 사람이 절반을 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안정적으로 노후 준비가 되지 않아서 힘겨운 노후를 보내고 계신 분들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지금 말씀 듣고 보니까 저야말로 복받은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들어하는데요. 사실 제 나이 또래들 말이죠. 일 없어가지고 노는 친구들이 많아요. 근데 아직 저는 무대에서 노래도 하고 돈도 받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나저나 이 방송을 보시면서 보신 분들 가운데도 노후 준비가 안 된 분들이 계시는데 이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죠? 네, 한 은퇴 연구소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요. 네. 은퇴를 앞두고 있는 10명 중에서 7명은 네. 그 본인이 은퇴한 이후에 노후에 필요한 자금이 얼마나 될지 계산해 본 적이 없다 그럽니다.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사라지겠지 하는 그런 막연한 생각으로 은퇴를 하다 보니까 어떤 노후 생활을 꾸려가는데 좀 어려움을 겪고 계신 건데요. 지금이라도 노후를 대비해서 예상 수입과 지출에 관한 그 재무 계획을 잘 짜서 그 대비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매달 이제 필요한 수입 같은 경우에는요, 국민연금과 그 퇴직연금을 받으시는데 그것을 이제 월 지급식으로 받아서 충당하신 것이 좋고, 그러고도 좀 부족분이 있다 그럴 때는 주택연금을 활용하는 것도 아주 좋은 대안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실제 우리나라 중장년층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구성 현황을 보면요, 80% 정도가 부동산에 묶여 있다 그럽니다. 그 중에서 한 주택이 54% 정도 차지를 하고요. 당장 이제 꺼냈을 수 있는 금융자산은 채 20%가 안 된다 그러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동산을 제외하고는 수중에서 별로 쓸 돈이 없는 거죠. 주택연금은 이렇게 황금성이 떨어지는 주택 자산을 담보로 하고 매달 연금을 수령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노후에 이제
좀 필요한 그런 소득을 보존하는데 아주 좋은 제도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정말 노후 파산이 화두가 된 요즘 주택연금만 잘 알고 있어도 노년기에 돈 걱정할 일이 크게 줄어든다는 말씀이신데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내가 가진 집 한 채로 할 수 있는 든든한 노후 대비입니다. 주택연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오늘 방송 궁금한 점 많으실 것 같아서 특별히 전화 상담 준비했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서동주 대리, 한송희 주임 이렇게 두 분 나오셨습니다. 자세한 상담 잘 부탁드립니다. 전화번호 안내해 드릴게요. 네, 서울 전화 02-368-1171, 1172, 368-1171, 1172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밖에도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나처럼 문자 메시지와 티벗 이용하셔서 생방송 중에 보내주시면 바로바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단도직입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주택연금 이래서 좋습니다. 첫 번째는요. 빈손 노후, 집 한 채로 든든한 노후 대비인데요.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통장 잔고도 이제 바닥이에요. 다달이 꼬박꼬박 나가는 돈은 많고 들어온 돈은 없으니. 취직할 땐 여윳돈이 꽤 있었는데 이렇게 순식간에 없어지나? 아니 작년 봄에 아들 장가 보내느라 전세 얻어줘. 가을에는 딸 시집 보내느라 혼수해줘. 이제 남은 건 이 빈 통장에 집 한 채밖에 안 남았어요. 퇴직 후 고정적인 수입이 없어 힘이 든 채만 씨 부부. 안 되겠다 싶어 구직 활동을 결심하는데요. 아까 번호 남긴 사람인데요. 나이가 많다고요? 취업도 마음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아니 남들은 퇴직 전에 노후 대비도 잘해놓던데 당신은 뭐예요? 당신은 소뚜껑 오는 건 말고 한 게 뭐가 있어? 부부는 결국 고민 끝에 자식들을 불러 도움을 청하기로 하는데요. 보다시피 너희들 이제껏 시집장가 보내나 있는 돈 다 쓰고 요즘 생활이 빠듯한 거 알고 있지? 아버지, 어머니, 사실 요즘 우리 살기도 너무 어렵습니다. 자식이니까 생활비대라. 이거 너무 식상하죠. 맞아요. 엄마 아빠 나이면 아직 청춘이야, 청춘. 그 나이 때 어르신들 다들 일하는 거 몰라요? 눈높이를 조금만 낮추면 할 일은 널리고 널렸어요. 내가 한번 알아봐 드려? 어렵게 꺼낸 생활비 이야기에 돌아온 대답은 내 자식들 맞나 싶을 정도로 서운함 가득한 말들 뿐. 모아둔 노후자금 자식들 위해 다 쓰고 퇴직하니 집 한 채 남았는데 채만 씨 부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참 서글프네요. 그래서 등장한 요즘 그 용어가 실버 푸어라는 얘기인데 자식들 이제 공부시켜서 시집장가 보내고 나면은 남는 거는 빈 통장뿐이다. 네. 이런 얘기 웃지 못할 얘기 많이들 하세요. 네. 아니 저는 저 가정을 보면서 저 집은 좀 가족 상담을 받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오늘이 또 어버이날이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저런 얘기 자식들한테 들으면 진짜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 것 같은데 아니나 다를까 저희가 최근에 노인 상담을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면 과거에 비해서 경제 상담이 굉장히 많아졌고요. 그래서 경제 상담을 도대체 어떤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시나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면 결국은 주제가 딱 집중이 됩니다. 어렸을 때 젊어서도 또 중년이 되어서도 열심히 살았습니다. 뭘 위해서? 자식 위해 열심히 살았고요. 또 집 한 채 만들어 보자고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자식과 집이 내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투자를 하다 보니까 사실은 노년기에 가서 자식 집까지 걱정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생긴 게 또 취업이 어렵잖아요. 이렇다 보니 결국 지금 나에게 남아있는 것은 말씀하신 대로 빈 통장과 내 몸은 또 빈 껍데기인데 이제 은퇴죠. 거기다 살아야 될 세월은 앞으로 한 30년 넘게 남았죠. 아이고. 그런데 이제 자식들과 함께 살아가자니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졌죠. 아이고야. 그래서 어떻게 많이들 했던 게 창업이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뭐 치킨집 엄청 하셨죠. 또 식당 엄청 하셨죠. 문제는 뭐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통계를 봤더니 1년에 우리가 새롭게 관련한 창업을 하시는 분들이 한 50만 정도가 된대요. 폐업하시는 분들은 60만입니다. 어머. 그만큼 이 상황이 녹록치가 않기 때문에 가진 건 집 하나 달랑 있는데 이걸 가지고 어떻게 우리 노후를 개척해야 될지 걱정이 좀 많죠. 네, 이럴 때 필요한 게 주택연금이 아닌가 싶은데요.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노후를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그 은퇴 이후에 제2의 인생을 살아가는 데서 삶의 질이 좌우된다고 그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은퇴 이전과 이후를 좀 나눠가지고 노후 준비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은퇴 이전에는 3층 그 연금 구조를 이렇게 쌓아 올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건데요. 화면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맨 밑에
우리가 매달 준조세 성격으로 납부하고 있는 국민연금을 두고 네. 그 위에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을 쌓아 올린다라면 앞으로 은퇴 이후에 어떤 노후 준비를 좀 단단하게 준비하실 수가 있고요. 은퇴 이후에는 주택연금에 가입을 하셔서 부족한 생활비를 충당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주택연금 같은 경우에는 매달 정부가 지급을 보장하는 그 연금을 받으시기 때문에 노후에 부족한 생활비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요. 또 내 집에서 평생 거주할 수 있는 이게 보장이 되기 때문에 주거 안정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일석이조인 그 제도인 셈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제 주변에도 말 들어보면 말이죠. 그 자식연금보다 주택연금이 좋다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자식연금은 뭐 가만히 자식한테 그 눈치를 봐야 되는 입장이고 또 돈 안 준다고 뭐 달려가기도 그렇고 그런데 주택연금은 또박또박 제때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렇다면 주택연금 어떤 분들이 들어야 더 좋을까요? 네, 은퇴 이후에 소득이 감소돼서 생활 전반이 좀 위축돼 있으시거나 또 심리적인 그런 불안을 느끼시는 분들 그리고 은퇴를 하셨다 하더라도 좀 더 여유 있게 생활하고 싶으시거나 또 활력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그런 분들께는요, 내 집을 활용을 해서 현금을 창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수단이 주택연금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실제 저희 이제 고객분 중에서 한 분께서 주택연금에 가입하고 좋았던 사례를 말씀해 주시겠는데요. 예전에는 1,000원짜리 한 장 쓸 때도 생각을 많이 하시게 되시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뭐 친구들 만나는 것도 좀 상가게 되시고 바깥 그 나들이 하시는 것도 좀 못하게 되셔갖고 그 생활하시는 전반이 조금 우울해하셨는데 네. 이제는 이제 주택연금을 통해서 매달 꼬박꼬박 그 생활비가 들어오니까 자신감을 찾으셔서 이제 여가 활동도 왕성하게 하시고 또 삶의 이제 활력을 되찾으셔서 어떤 금전적으로 얻은 기쁨보다도 더 큰 것을 얻었다 그렇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주택연금은 어떤 그 노후에 필요한 그 생활비를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되지만 정서적인 안정을 찾는 데도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진짜 지금 짚어주신 것처럼 돈도 돈이지만 그 돈으로 이제 얻을 수 있는 노년기의 활력이라든지 자신감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실제로 어떤 분들이 주택연금을 좀 가입하고자 하시는지 설문조사로 나온 게 있을까요, 변호사님? 예, 2019년 수요실태조사에 따르면 화면과 같습니다. 주택연금 이용 이유에 관한 것인데요. 노후 생활에 필요한 돈을 준비할 다른 방법이 없다는 이유가 가장 큽니다. 72.8%로 나왔고요. 자녀들에게 생활비 도움을 받고 싶지 않아서라는 이유가 55.4%로 그 다음을 이었습니다. 주택연금을 가입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무래도 나이가 들면 모아둔 돈에 한계가 있고 일자리도 마땅치 않고요. 가진 건 집 한 채뿐이다 보니까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아둔 돈이 있다 그래도 건강상의 염려나 노후를 좀 더 여유롭게 보내고 싶기 때문에 가입하는 경우도 있고요. 주택연금 같은 경우는 만 72세를 기준으로 주택 가격이 3억 원이 된다면 월 수령액이 100만 원 정도로 국민연금에 받아서만 부족한 그런 부분들을 주택연금으로 좀 풍족한 노후를 보낼 수 있게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가입할 때 어떤 특별한 조건이 있나요? 집 한 채가 있으면 되는 건가요, 부장님? 네, 주택연금은 부부 기준으로 해서 9억 원 이하의 이제 주택을 소유하고 계실 때 가입이 가능한데요. 이때 부부 중에서 한 분은 만 55세 이상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주택자이신 경우에는 합산 가격이 9억 원 이하라면 그중 한 채 그 주택에 대해서 가입이 가능하시고요. 또 이제 두 주택을 보유하고 계실 경우에는 네. 나머지 주택 한 채를 3년 이내에 처분하는 조건으로 또 주택연금이 가입이 가능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주택도 좀 이렇게 그 제한이 돼 있는데요. 아파트는 물론이고 다세대 주택, 연립주택, 단독주택 다 가능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방자치단체에서 승인해주는 그 노인 복지주택이 있습니다. 예, 그것도 가입이 가능하시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이 주택연금에 가입한 후에 한 달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 궁금하고요. 근데 이걸 물론 집값에 따라서 가격이 틀리겠죠.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주택연금은 일반적으로 연세가 많을수록 그다음에 집값이 높을수록 그 월 수령액이 많아지는 그런 구조입니다. 가장 많이 이제 그 가입을 하시는 정액형 종신 지급 방식을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만약 집값이 3억 원이시고 또 어르신이 연세가 60세시라면 네.
매달 62만 원 정도를 받으시고요. 네. 또 이제 연세가 70세이시라면 92만 원까지 또 올려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80세이신 경우는 146만 원까지 받을 수 있으십니다. 그리고 만약에 또 집값이 5억일 경우에는 60세에 103만 원, 그다음에 70세에 153만 원, 그다음에 80세에는 244만 원까지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말씀 듣고 보니까 주택연금이라는 게 결국은 집을 담보로 해서 돈을 받는 거니까는 우리 그 주택담보대출하고 예. 뭐가 다를까? 결국은 똑같은 거 아니에요? 제가 그거 열심히 공부해 왔잖아요. 네. 일단 제가 말씀을 들어보니까 주택연금은 적어도 만 55세, 부부 중에 한 사람이 만 55세 되고 9억 원 미만의 집이 있으면 되잖아요. 둘 다 해당이 저는 안 되네요. 그런데 저처럼 주택담보 관련된 대출이나 전세대출을 받았던 분들은 아마 주택담보대출하고 주택연금의 차이를 조금 구분이 이제 되실 것 같은데요. 네. 이를테면 먼저 주택이란 말이 둘 다 들어있으니까 일단 집을 기준으로 하는구나라는 건 명확한 거고요. 그래서 먼저 주택담보대출이다 하면 주택을 담보로 해서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때가 되면 그 이자랑 원금을 갚아야 되고 그리고 나서 만기가 딱 됐다. 그럼 나머지 우리가 이제 원리금이라는 거 다 갚아야 되는 건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나이가 드시게 되면 사실상 외부 수입이 거의 없기 때문에 고령자가 이 원리금을 다 갚는다는 게 수월치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다 혹시 경우에 따라 무슨 사정이 생겨가지고 내가 이걸 못 갚는다. 그럼 우리가 그렇게 드라마에서 많이 봤던 경매 들어오고요. 딱지 붙는 거죠. 그렇지. 그리고 뭐 경우에 따라 가지고는 뭐 경매로만 넘어가는 게 아니라 본인이 신용불량자가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런 안타까운 상황에 결부된 이야기가 바로 주택담보대출인 거고 그러면 주택연금은 뭐냐? 말 그대로 주택을 이렇게 기준으로 해서 연금을 받는 건데 제일 중요한 건 첫째, 평생 받는다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두 번째, 우리가 주택을 담보로 하지만 거기에 관련된 이자를 전혀 내지 않아요. 요거 괜찮네. 그죠? 그리고 또 하나 나아가서 우리가 배우자가 함께 살다가 그 주택연금에 명의를 둔 배우자가 만약에 돌아가셨다? 괜찮습니다. 남은 배우자가 돌아가실 때까지도 지속적으로 받기 때문에 큰 걱정 없이 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또 한 가지 걱정이 있죠. 내가 내 집값보다 너무 오래 살았다. 네. 그럼 혹시 뱉어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 자체가 주택금융공사랑 정부가 보증을 하는 거라 가지고요. 오래 사셔도 돈을 더 내거나 뭘 더 뱉어내거나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빨리 좀 들든지 해야 되겠는데요. 네. 근데 또 이런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집에 한 채가 있다. 그럼 이거를 전세로 바꾸고요. 그 차액을 연금화하거나 예금으로 활용하는 거예요. 혹시 이 방법은 어떨지 주택연금과 비교를 해보면 어떨까요, 고 변호사님? 네. 전세로 옮기고 차액을 연금이나 예금으로 활용하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방법은 문제점이 일단 집을 팔아야 된다는 겁니다. 내 집이 아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전세를 들어갔을 때 실제로 목돈을 한 번에 받지만 그게 전부이고 그 이후로 파생되는 돈도 많지가 않습니다. 다만 주택연금 같은 경우는 내 집이 내 명의로 그대로 유지되면서 내가 죽을 때까지 계속 연금이 나오고 내가 기대 연명보다 빨리 죽었다고 하더라도 내 배우자나 내 자식이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는 거죠. 네. 일단 저 화면에 비교가 돼 있네요. 네, 주택연금과 연금에 대한 비교표인데요. 주택연금에 같은 경우는 월 수령액이 지금 136만 원에 달하고 전세로 옮기고 차액을 즉시 연금으로 하는 경우 80만 원 정도. 그리고 전세로 옮기고 정기예금으로 하는 경우는 더 적습니다. 28만 원 정도로 지금 주택연금과 연금의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주택 가격 5억에 65세인 경우를 예로 들어서 저희가 비교를 해드렸는데요. 크게 보면은 이제 장점이 그거예요. 남은 여생을 4명이의 집에서 살면서 연금을 꼬박꼬박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관련한 궁금증들 좀 받아볼게요. 어떤 게 들어와 있나요? 시청자분께서 2억 5천 그 주택 사시는 할머니신데 주택연금 5천도 못 쓰고 세상을 떠나시게 되셨대요. 근데 5천 갚고 저희가 받아서 파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주택금융공사에서 처분한 뒤에 쓴 만큼 빼고 돌려받은 게 나을까요? 이런 질문을 주셨어요, 최 부장님. 네. 가입자가 돌아가셨을 때 주택의 이제 처분은요. 상속인들께서 임의 매각을 통해서 그 상환하시거나 또는 이제 현금으로 상환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례에서처럼 그
주택연금에 가입하시고 일찍 돌아가셨다면 아마 주택 가격이 많이 남아 있을 겁니다. 네. 이런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두 가지 방법들을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가입자가 돌아가시고 상속인께서 직접 그 매각을 하시기를 원하실 경우에는 저희 이제 주택연금 담당자하고 상의를 하셔서 일정 기간 내에 공정가액으로 처분을 하시고 그 처분가액과 대출 잔액을 비교해서 적은 금액을 상환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제 상속인들께서 그 직접 상환하지를 원치 않으시거나 뭐 직접 매각하기를 원하시지 않는다라면 저희들이 이제 그 해당 주택에 대한 근저당권자로서 법원 경매를 통해서 그 주택을 이제 처분하게 됩니다. 물론 그렇게 해서 남은 금액도 상속인한테 다 돌려드리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제 생방송 중에도 주택연금에 대한 궁금증들이 있으시면 이렇게 전화 상담 또 문자 티벗 이용해서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네. 주택연금 이래서 좋습니다. 두 번째 장점 한번 볼게요. 자녀와의 경제 갈등 원천 봉쇄 화면 보시겠습니다. 평생 살아온 집에 넉넉하진 않지만 노후 준비를 마쳤다고 생각하던 김인철 씨 부부. 그러던 어느 날 야밤에 갑작스레 찾아온 20년째 취업준비생 철부지 아들. 제가 드디어 아버지 어머니 호강시켜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또 무슨 꿍꿍이냐?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예. 아들은 확신에 차 사업 계획을 늘어놓지만 부부는 그 모습이 영 미덥지 않은데요. 딱 2억만 땡겨주세요. 뭐? 2억? 2억? 저한테 2억만 땡겨주시면은 진짜 1년 안에 5배. 아니. 10배를 땡겨드릴게요. 결국 마음이 약해진 인출 씨.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주는 대신 매달 100만 원씩 입금할 것을 약속합니다. 한편 엄마! 아빠! 오빠한테 사업자금 줬다며. 오빠에게 사업자금 대줬단 소식에 득달같이 찾아온 딸. 우리 김서방도 병원 개업하잖아. 아, 그래? 1억만 보태주면 안 돼? 보자 하니까 내가 너희들 A팀이냐? 아니 그런데 왜 오빠는 되고 나는 안 돼? 그러지 말고 1억만 보태주라. 알았어. 결국 노후 자금으로 마련해둔 현금 1억 원까지 내주고만 인출 씨 부부. 보태줄 테니까 매달 50만 원씩 자식연금식으로 보내거라. 고마워요 엄마. 아이고 세상에. 하지만 자식들이 매달 보내주기로 한 금액은 단 한 번도 입금되지 않았습니다. 1년 후 어느 날 아들과 딸이 동시에 들이닥치는데 저 망했어요. 어떡해. 엄마! 나 김서방이랑 이혼할 거야. 이제 다 끝이라고 끝! 갑자기 일어난 날벼락 같은 상황. 차라리 꿈이라고 믿고 싶은 인출 씨. 병원했던 노후에 자식들 뒷바라지로 거리에 나앉게 생긴 부부.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유. 네, 평온했던 노후였는데 자식 뒷바라지 때문에 지금 불안한 노후로 지금 바뀌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어버이날에도 이런 내용을 보내드려서 좀 씁쓸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네. 이제 자식 세대도 좀 고충이 있는 게 요즘 굉장히 어렵잖아요. 취업도 안 되지. 전셋집만 구하려고 해도 그게 얼마예요. 자립이 굉장히 쉽지 않아서 양쪽 다 참 힘들어요. 예.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 무엇이든 나왔던 이 집들마다 걱정이 태산이네요. 어떻게 이렇게 자식들이 돌아가면서 이렇게 속을 새길까요? 그런데 이게 자식들의 속색이는 문제로 또 끝날 게 아닌 게 요새 우리 부모님들 다 아시고 또 장년층들 다 아시는 것처럼 청년들 취업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무슨 일이 있었냐면 최근에 한 삼겹살집에서 아르바이트를 모집을 한 거예요. 한 명. 네. 몇 명이었는지 아십니까? 45명이었어요. 깜짝 놀랄 일이죠. 아르바이트가. 그러면 거기다가 작년에 나왔던 설문 중에 어떤 게 있냐면 인천 지역에 살고 있는 19세에서 39세 사이에 있는 젊은 청년층들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했단 말입니다. 139명을 대상으로 요새 삶에 대해서 물어보고 불안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95.13%가 나 불안합니다. 막막합니다. 걱정이 태산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과연 인천 지역에만 발생하는 일인가?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우리나라 전국의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이야기들을 상징적으로 전달한 거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이게 최근에 우리가 코로나19 사태를 맞으면서 여러 경제 지표들도 나오고 있죠. 거기 하나 플러스 또 같이 나오는 게 뭐냐면 그러면 기업에서 신규 직원들을 얼마나 채용할 것인가 봤더니 3분의 2가 줄어들었고요. 거기다 하나 더 나아가서 채용 규모 자체도 44%가 축소가 된 겁니다.
이거는 청년들 입장에서는 파이 자체가 줄어든 거고요. 훨씬 더 길목이 좁아들면서 심리적인 압박과 더불어서 현실적인 어려움이 큰 거라서 이런 부분도 같이 어른들의 걱정이 가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 저도 제 주변에서 말이죠. 자식이 웬수요 하는 분을 좀 봤거든요. 그런데 이제 부모된 입장에서 자식이 어렵다는데 사업자금 좀 대달라는데 꿔달라는데 또 그냥 실직됐다고 먹고 살기 어렵다고 좀 도와달라는데 그 내 몰라라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영수증도 받은 것도 없고 이럴 때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거? 최근에 저희가 이제 몇 년에 걸쳐서 새롭게 화두로 떠올랐던 게 뭐냐면 효도계약서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어르신들이 처음에는 아이고 이런 걸 써야 되나 이런 말씀을 하셨지만 최근에 놀랍게 효도계약서를 작성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와중에도 진짜 중요한데 작성하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금전계약서더라고요. 근데 부모 자식지간에 치사하게 어떻게 이 금전계약서를 쓰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이게 치사한 문제가 아니고요. 자식들을 위해서라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이들에게 돈을 줄 때에는 우리는 빌려주는 거지만 사실 세무서 입장에서 볼 때는 어쨌든 이게 특수관계니까 이게 증여로 보일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럼 무슨 문제가 생기는가? 세금 문제가 발생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런 세금 문제를 완화하거나 문제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거래를 했다는 첫 번째 계약서에 있어야 되고요. 거기에 따른 금융거래에 대한 여러 우리 통장들이 있으니까 요 두 가지가 있으면 적어도 우리가 이런 방식으로 빌렸고 이렇게 갚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우리 거래는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라는 게 정확하게 규명이 되잖아요. 그럼 이제 나중에 우리가 돈을 받은 다음에도 영수증을 제공하게 되면 나중에 세무 문제도 생기지 않아서 아이들도 덜 힘들게 되고 빌려준 부모님도 받을 가능성 높아집니다. 꼭 기억하세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진짜 아무튼 사면 속의 그 사례자분도 미리 주택연금을 가입해 두셨다면 자식들이 집담보대출 받아가지고 좀 주세요 이런 거를 원천봉쇄 여기 써진 것처럼 원천봉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요건 말고도 장점들을 좀 꼽아보자면 어떤 거 꼽아볼 수 있을까요? 네, 주택연금은 그 다양한 장점이 있는데요. 우선 세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한 번 정해진 연금은 변동 없이 계속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주택연금 가입하시고 집값이 오르거나 내려도 가입 당시에 정해진 주택연금을 평생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가입자가 사망을 하시더라도 나만 생존해 계신 배우자분은 동일한 주택연금을 계속해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다른 그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의 유족연금의 경우에는요, 40% 한 60% 정도가 되는데 주택연금은 원래 가입 당시 받으시는 그대로 배우자분께 동일하게 지급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세금 감면 그 혜택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집값 그 5억 원 이하까지는 재산세 25% 감면을 받으실 수 있고요. 또 다른 연금 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연간 200만 원 한도 내에서 또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네, 지금 시각 10시 32분 지나고 있는데요. 관심 많으신가 봐요. 전화 지금 끊이지 않고 오는데 상담석 잠깐 가볼게요. 네. 오늘 어떤 문의가 많나요? 마이크 드시고 말씀해 주세요. 네. 주택담보대출이 있는데 주택연금이 가능한지 좀 많이 문의를 주셨는데요. 주택연금의 개별인출 제도를 통해서 목돈을 일시 인출할 수 있습니다. 그 돈으로 이제 기존 대출을 상환하시면서 연금을 가입이 가능하시다고 지금 답변 드리고 있습니다. 예, 계속해서 수고해 주시고요. 주택연금에 대한 궁금증 전화 상담 오늘 하실 수 있습니다. 나가고 있죠. 02368-1171, 1172 두 대의 전화 마련돼 있고요. 직접 한국주택금융공사로도 연락을 주실 수가 있어요. 1688-8114, 1688-8114로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궁금증 보내주시고요. 저희는 이번에 주택연금 가입하려고 할 때 맞닥뜨릴 수 있는 복병들 누가 있는지 화면 통해서 좀 만나보겠습니다. 30년 가까이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박근심 씨 부부. 이번 달도 마이너스네. 이러다간 정말 가게 문 닫을 판이에요. 마이너스 통장 한도 다 돼가고. 어디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돈 좀 없나? 수입은 없고 고정적인 지출은 늘어만 가고. 며칠 후. 아들, 200만 원만 해줄 수 있겠니? 엄마, 그런 목돈이 당장 어디서 나와요? 요즘 경기도 안 좋은데 애들 학원에, 가회에
아들에게 염치불고하고 돈을 빌리려 했지만 아들의 상황도 어려운 건 마찬가지. 그러던 어느 날 왜 이렇게 늦게 와요? 여보, 좋은 방법이 있어. 주택연금 제도란 것이 있더라고. 주택연금이요? 응. 우리가 이 집에 그대로 살면서도 평생 죽을 때까지 연금을 받는 거야. 안정된 수입을 평생 보장받을 수 있다는 주택연금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희망에 찬 박근심 씨 부부. 하지만 주택연금이요? 아유, 그래. 이제 가게도 정리하고 주택연금 받으면서 편히 좀 살려고. 주택연금에 대해서 자세히 좀 알아보거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연금 준다는 핑계로 제값도 못 쳐서 받는다고요. 맞아요. 주택연금 드는 순간 이 집은 엄마 아빠 손에서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집값이 오르면 엄청나게 손해요, 손해. 그냥 경기 풀릴 때까지 조금만 더 버텨보세요. 주택연금은 아니에요. 박살나는 거예요. 자식들의 격렬한 반대에 고민되는 박근심 씨 부부. 과연 자식들의 말은 사실일까요? 솔직히 말하면 뭐 자식들마다의 속내는 다 다르겠지만 일단 합심이 잘 되는 게 주택연금을 반대하는 것만큼은 의견 일치가 된 거거든요. 근데 그 반대하는 이유가 근거가 타당한지 이거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예. 일단 첫째 의견부터 볼게요. 그러니까 주택연금을 들면 현재 지금 내 집값보다 이제 손해 볼 거다. 전 이거 조금 그럴 것도 같았는데 어떻습니까? 네, 주택연금은 부부 모두가 이제 돌아가신 후에 이제 정산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이제 그동안 받으신 연금 총액과 또 집값을 비교해서 집값이 남아 있으면 그 부분을 이제 상속인들한테 돌려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주택연금에 가입하시고 난 후에 집값이 많이 올랐다 그러면 그 부분은 이제 상속인들한테 더 돌아갈 만 없이 생기는 거니까 절대 손하는 일은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만약 이렇게 이제 집값이 오를 수도 있지만 또 내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경우에도 주택연금 월지급금을 동일하게 지급을 해드리니까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 이익을 볼 수 있는 기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주택연금은 집값의 등락에 따라서 뭐 가입자나 상속인들이 손해를 보는 그런 구조는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안심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둘째 의견은 나이 들어서 4명의 집 한 채는 있어야지 이건데 어르신분 중에서 주택연금 가입하면은 집명이 뺏길까 봐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절대 뺏기지 않습니다. 이게 주택연금이 가지고 있는 4가지 특징 제가 짧게 말씀드릴게요. 4명이로 내 집에서 평생 돈 받으며. 이게 바로 주택연금이 가지고 있는 핵심이거든요. 근데 이게 말하는 건 뭐냐? 내가 지속적으로 이게 뭐 명의가 옮길까 걱정하시는데 내 명의는 끝까지 유지된다는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거기 또 장점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우리가 살다 보면 별의별 일을 다 맡게 되잖아요. 그런데 내 집에서 제일 걱정되는 게 뭐예요?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잖아요. 이거 자체가 지금 한국금융공사법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주택연금을 딱 들게 되면 이거 자체가 금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집 자체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기 때문에 일석다조에 해당되는 게 주택연금이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이게 나이가 들면 아무래도 병원 출입을 자주 하게 돼 있잖아요. 돈 쓸 일도 많이 생겨요. 근데 주택연금에 이미 가입돼 있는데 갑작스레 목돈이라든지 큰 돈을 써야 될 때가 있거든요. 이때는 이거 어떡하는 겁니까? 네, 목돈이 필요할 때는 개별 인출금이라는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 주택연금을 받다가 뭐 주택 수선비 아니면 자녀들의 결혼자금 아니면 의료비 같이 갑자기 목돈이 들어갈 상황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인출 한도라는 제도를 통해서 그 총 연금액의 50%까지를 일시에 찾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만 이렇게 찾아 쓰시고 나시면 그 목만큼 이제 월 수령하는 연금액은 적어진다는 점 좀 유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나중에 목돈을 다시 갚게 되면 1회에 한해서는 다시 원래의 연금액으로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 셋째 의견을 좀 만나보겠습니다. 집값 오르면 막대한 손해를 본다. 재개발이라는 변수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거 재개발되면 혹시 재평가 받을 수 있나요? 민감한데 이거. 네, 그 주택연금에 가입하시고 해당 주택의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될 때 이제 그 주택 소유자께서 추가적으로 납부하는 그 분담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집값에 반영을 해서 월지급금을 올려드리는데요. 통상적으로 집값이 오르고 내리는 거 뭐 그러면서 저희들이 이제 그 재산을 자평가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집값이 오르면 오른 대로 상속인들한테 더 몫이 많이 가져가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불합리한 것은 아니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집값이 많이 올라서 지금 받으시는 그 월지급금이 좀 불만족스러운 경우가 있을 텐데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주택연금을 중도 해지하고 재가입하는 그 방법도 생각해 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중도 해지를 하시면 그 해당 주택에 대해 3년간은 또 재가입이 안 되시고요. 또 그동안 집값이 오른 채로 계속 있을지, 또 그동안 뭐 주택연금의 가입 요건이라든가 월지급금의 변동이 있을지는 사실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주택연금을 중도 해지하시는 거는 정말 신중하게 결정을 하셔야 된다고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그 신중한 결정에 좀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주택연금에 대한 궁금증들을 마저 OX로 좀 퀴즈로 풀어볼게요. 주택연금은 물가 상승을 반영한다. 최 부장님, O인가요, X인가요? 정답은 X입니다. 네. 반영 안 한다. 네네. X. 예. 네. 주택연금의 월지급금을 계산할 때 매년도 주택 가격이 이제 일정 부분 상승한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월 수령금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가 상승률이 이미 모형에 반영돼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런데 왜 정액형 같은 주택연금의 경우에는 매년도 매달 받으시는 그 연금액이 똑같이 이렇게 돼 있냐면요. 그것은 바로 어르신들의 연세에 따른 그 지출 규모와 소비 패턴을 반영해서 그렇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일반적으로 은퇴를 하시고 활동이 더 왕성할 때는 더 많이 이제 생활비가 들게 마련인데요. 이렇게 주택연금은 나중에 그 물가 상승률만큼 받으실 금액을 좀 더 젊으셨을 때 당겨 받으시는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주택연금 그 월지급을 이렇게 평평하게 일정하게 만들었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반영 안 한다의 X니까 이미 물가 상승이 좀 반영되어 있다 반영한다. 이렇게 그렇죠. 생각하시면 될 것 그게 같아요. 안자 빼고. 예.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주택연금 받다가 일찍 죽으면 손해다. 이거 OX 뭔가요? 이호선 교수님? 정답은 X입니다. 왜냐? 사실 우리가 한 200살 정도 살면서 꾸준히 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내가 먼저 빨리 가게 됐다. 그러면 그 남은 부분을 또 배우자가 받게 되는데 이 배우자가 사실 안타깝게 부부가 먼저 빨리 돌아가시게 되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럼 그게 없어지느냐? 그게 아니라 일단 그 집에 관련된 매각을 하고 관련된 정산을 한 이후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자녀들에게 상속이 되기 때문에 이건 절대 손해가 아닙니다. 그러면 반대의 경우 한번 따져볼까요? 주택연금을 받다가 장수하면 너무 좋은 거죠. 예. 자식들이 토해내야 한다. 이건 맞나요? 틀리나요? 안 토합니다. 토하는 일 없고요. 그래서 내가 원래 받아야 되겠다 혹은 내 집값이 얼마인데 얼마 정도 인정이 됐다 싶었을 때 이게 너무 넘은 거 아닌가? 그럼 우리가 따로 또 내야 되는 거 아닌가? 절대 아니고요. 또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집값이 이렇게 살다 보니까 연금을 받고 있는데 우리 집값이 원래 생각했던 것보다 떨어졌어. 그래도 걱정하지 않으실 게 기본적으로 정부하고 그다음에 한국주택금융공사가 함께 보증을 쓰기 때문에 집값이 떨어지는 것과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우리의 연금은 계속됩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네, 자, 네 번째 보겠습니다. 주택연금 가입하면 평생 그 집에 살아야 한다. 이거 고 변호사님, O인가요, X인가요? X입니다. 아닙니다. 주택연금은 기본적으로 평생 연금과 평생 동안 거주라는 것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가입자나 배우자가 한 명은 계속 거주를 해야 되는 게 원칙인데요. 다만 우리가 살다 보면 예외적인 상황이 생길 수가 있죠. 특히 이제 병원이나 요양시설 등에 입원했을 경우나 자녀들의 봉양으로 다른 주택에 장기 체류했을 경우가 이런 경우인데요. 가입자, 배우자가 모두 1년 이상 이 담보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사후관리 활동 기록을 통해서 이 부분을 확인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도 가능한데요. 주택연금 이용 중에 이사를 통해서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갈 경우에 담보주택이 변경이 되는 거죠. 이 변경된 주택의 가격에 따라서 일부 이제 연금이 줄거나 아니면은 그 정산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보증 계약을 유지하면서 일반 주택에서 이제 노인 복지주택으로 이전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거는 허용되지는 않습니다. 다음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50대는 주택연금 가입 못한다. 어떨까요?
한다입니다. X인데요. 왜냐, 그전에는 우리가 만 60세 이상이 되어야 주택연금에 가입이 가능했는데 올해 2020년 4월 1일부터 만 55세부터 연금, 주택연금에 들 수 있도록 이 법령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50대에게도 이제 주택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거고요. 이걸 통해 가지고 그럼 수혜자가 얼마나 늘어나는가? 115만 명이 이 주택연금을 통해서 더 많은 수익 혹은 더 많은 안정감을 갖게 됐다. 이런 통계가 나오니까 지금 50대인 분들 귀 기울여 보시고요. 저도 몇 년 안 남았습니다. 네, 이 주택연금 요즘 관심이 많아지셔서 궁금증이 참 많더라고요. 주택연금으로 다달이 190만 원을 받았는데 소유주인 남편이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아이고 세상에. 아들이 집을 팔고 자기 집에 들어와서 살자고 하는데 저는 그냥 혼자 살고 싶거든요. 아들이 반대하면 주택연금 못 받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답변 부탁드릴게요, 최 부장님. 네, 소유자인 이제 그 주택연금 가입자분이 돌아가셨을 때 해당 주택은 이제 상속 자산이 되는데요. 공동 상속인인 자녀들이 동의를 안 해주면 그 주택의 소유권을 오롯이 그 배우자분께 이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사례와 같이 그 주택연금을 그 배우자분이 승계하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공사에서는 이런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유연대우 신탁 방식 그 주택연금 제도의 도입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입법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다소 좀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법 개정이 완료가 되면 우리 그 자녀분들의 동의가 없더라도 우리 배우자분께 연금이 자동 승계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이호 선생님도 한 말씀 붙여주신다면. 일단은 그 법 빨리 좀 고쳐졌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실제 그 현장에서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문제로 가족 간의 갈등이 일어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사연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자식들이 달려와서 우리가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를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사실은 현장에 가서 싸우고 왔다는 분들도 제가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한 가지 분명한 건 우리가 법도 있지만 사실은 자식과의 오랜 관계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설득한가도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 될 텐데 자식들께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자식이고 저도 자식이 있기도 한데 부모의 재산은 부모의 것이지 자식이 결정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부가 보장하는 그 범위 안에서 부모님의 의견이 먼저 충분히 고려가 돼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예, 기본은 이제 부모님 마음 편하게 해드리는 게 최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 사연 말고도 실시간으로 들어온 궁금증들 좀 풀어보겠습니다. 47분 현재 이런 게 문자로 들어와 있는데요. 집을 석채를 갖고 있습니다. 합산해도 9억 원이 안 되는데요. 주택연금 가입하고 싶은데 어떤 집으로 해야 될까요? 라고 하셨어요. 일단 새 채라서 부럽습니다. 그런데 일단 뭐 새 채를 합하더라도 9억 원 미만이면 상관이 없고요. 이하면 상관이 없기 때문에 다만 지금 새 채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도움을 받고 싶으시다 하면 새 채 중에 지금 현재 거주하고 계신 그 집에 한해서 관련된 연금의 보장을 받으실 수 있고요. 예를 들어서 내가 9억 원 미만인데 집이 두 채다. 이런 경우에는 3년 안에 한 채를 파시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세한 사항 또 그거보다 더 많은 것들이 있을 때는 직접 전화 거셔서 정확한 사항을 물어보시면 답변을 바로바로 주시더라고요. 네. 자, 다음 질문 또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657번 쓰시는 분 보내주셨어요. 집이 1억 원 정도 하는데 주택연금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네, 주택 가격이 낮으신 어르신들을 위해서 그 우대형 주택연금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 중에 한 분이 기초연금 수급자이시고 또 주택 가격이 1억 5천 미만이라면 이 우대형 주택연금을 이용하실 수 있는데요. 일반형에 비해서 최대 월일금을 20% 더 증액시켜드리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일반형으로 받으실 때와 우대형으로 받으실 때를 한번 월일금을 비교해 한번 드리면요. 예를 들어 주택 가격이 1억 원이고 또 연세가 75세라고 하셨을 때 일반형으로는 38만 원 정도를 받으실 수가 있는데 이 우대형으로는 44만 원까지 증액해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택 가격이 낮은 분들에서 더 많이 혜택을 드린다고 그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정말 궁금증이 많아요. 질문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네. 저희 상담번호 안내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연금 상담번호가 있는데요. 지금 나가고 있죠. 한국주택금융공사 1688-8114로 전화 걸으시면 좀 더 자세한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주택연금 이래서 좋습니다. 세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의 안정, 여유 있는 노후. 아, 정말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떤 분의 이야기인지 화면 만나보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이고, 어서 오세요. 여유로운 노후를 보내고 있다는 안용희 씨 부부. 젊어서부터 60 중반까지 개인 영업을 했기 때문에 몹시 바삐 살았어요. 이제 제 일생에서 제일 여유로운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자녀들의 출가 이후 안정적인 수입을 위해 주택연금 가입을 결심하게 됐다는데요. 국가에서 지원해준다곤 하지만 집을 담보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했고 나이와 주택 가격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진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합니다. 저희 집사람 나이 70세 되던 해에 신청을 하고 그때서부터 수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매달 일정한 연금이 들어오고 있어 안정적인 노후가 가능하게 됐고 여유가 생긴 후 부부가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게다가 바빠서 잘 못 만났던 친구들과의 모임도 가지고 가족여행도 갈 수 있게 됐다고요. 자식들한테 손 안 벌리고요. 쓰고 싶은 대로 쓸 수가 있고요. 또 가끔 손주들이 오면은 용돈도 넉넉하게 줄 수 있고. 주택연금 가입 후부터 부부의 얼굴엔 웃음이 끊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음, 은퇴 후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다는 김광열 씨. 은퇴를 하고 나니 여러 가지로 무척 힘들었죠. 뭐 일을 해봐도 마음대로 되지도 않고. 김광열 씨는 퇴직 후에도 돈을 벌기 위해 취업과 창업 등을 알아봤지만 쉽지 않았고 시간이 흐를수록 경제적으로 힘들어졌다고 하는데요. 고민 끝에 주택연금 가입을 결심하게 됐지만 오히려 주변에서 많은 걱정을 했다고 합니다. 생활 안정이 필요한 시기였는데 제가 가진 것은 집밖에 없어서 주택연금을 가입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2013년 지금의 집으로 이사 오게 되면서 주택연금에 가입하게 됐다고요. 평생 동안 월급처럼 매달 연금을 받을 수가 있어서 생활에 많은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김광열 씨는 노후 자금으로 국민연금과 주택연금을 포함해 매달 180만 원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덕분에 새로운 일을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이곳은 서대문구의 한 사무실. 익숙한 듯 사람들과 진지한 회의를 진행합니다. 알고 보니 새로운 일은 바로 봉사활동이었는데요. 인생 전반부의 사회로부터 받은 그 혜택을 저처럼 주택연금에 가입을 하셔서 인생 후반부를 사회 봉사 또는 공헌 활동을 하면서 보람된 제 인생을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화면에서 이제 보니까 우리 안용희 선생님 경우는 주택연금 가입해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으시고 나서는 많이 알아보셨더라고요. 뭐 시세도 알아보시고 언제 가입해야 조건이 좋은지 좀 꼼꼼하게 따지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 특별히 우리가 연금의 주택연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은행 금리를 치자면 고정금리 같은 거라서 주택 가격이 가장 높을 때 딱 드셔야 사실은 연금의 그 양도 굉장히 계속 동일하게 가장 많은 돈을 이렇게 꾸준히 받게 되시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아시고 계십니까? 2050년이 되면 우리 평균 수명이 110세 정도가 됩니다. 네. 이제 우리는 안 죽어요. 거의 이런 수준으로 우리가 오래 살기 때문에 실제 고점에서 언제 연금을 들 것인지 주택연금에 대한 시점을 찾으신다면 지금쯤이 아닐까 제가 볼 때는 가능한 빨리 드시는 게 전 좋을 거라고 봅니다. 네. 저는 안용희 씨하고 김광열 씨가 나오는 화면을 보면서 느낀 게 좀 많은데요. 사실은 그 주택연금에 가입하면서 경제적인 안정이 오니까 본인들이 하고 싶은 봉사활동이라든지 어떤 의미 있는 일을 하시면서 하시는 모습 보니까 주택연금이 이런 좋은 장점이 참 많구나. 이제 그걸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약간 삶이 조금 풍요로워지는 느낌 있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목구멍이 포도청이면 이게 봉사 의미 찾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내 집 가지고
연타남 연타녀 돼서 연금 타면서 봉사를 한다면 이거야말로 성공적 노하이자 또 의미를 가지고 노년을 살 수 있는 그 길이 아닌가 멋지십니다. 맞습니다. 네, 주택연금 이래서 좋습니다. 4번째인데요. 진짜 화면에 계시던 그 어르신 얼굴에 이게 넘쳐 흘렀어요. 사실은 국가가 보장하는 안정성. 든든하다. 하나 얼굴이셨죠. 이거 믿어도 되는 거죠, 최석 부장님? 네, 당연합니다. 주택연금은 다른 공적연금과 마찬가지로 국가에서 그 지급을 보장하고 있는 제도이고요. 또 공공기관인 저희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라도 연금 지급의 중단 그 위험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이 제도를 운영하면서 실시간으로 우리 연금과 관련된 주요 변수를 모니터링하고 또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기하고 있기 때문에 연금의 재정의 건전성은 매우 잘 유지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연금기금에 이제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국가에서 그 손실을 보전하도록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굳건히 버티고 있는 한 절대 연금의 그 어떤 안정성에 문제가 생길 여지는 없으니까 이 점에 대해서는 안심하셔도 되겠습니다. 예, 뭐 법의 명시, 국가 보장 이 말만 들어도 좀 든든하게 안심이 되는 것 같고요. 10시 55분입니다. 여러분 어떤 궁금증 갖고 계신지 한번 좀 풀어볼까요? 문자로요. 주택연금 담보주택을 전세나 월세로 놔도 될까요? 이렇게 또 문의를 주셨네요, 최 부장님. 네. 그 원칙적으로 그 담보주택에 그 보증금을 둔 월세나 전세를 놓으실 수는 없습니다. 다만 주택의 여유 부분에 이제 그 보증금 없이 월세를 그러니까 순수 월세를 주실 수는 있으신데요. 이 점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어르신들이 가지고 있는 유휴주택과 빈방을 활용해서 어르신들한테 추가 수익을 올릴 수 있게 해드리는 그런 그 방안을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맨 먼저 그 우리 주택연금 가입자 어르신들과 청년 대학생들을 매칭해서요. 우리 가입자분이 갖고 있는 빈방에 그 대학생들을 입축시키고 그렇게 함으로써 어르신들께는 추가적인 그 임대 수입을 올려드리고 또 그 대학생들에게는 저렴한 그 가격으로 주거 공간을 제공해드리는 그런 한 지붕 세대 공감 사업이라고 합니다.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네. 또 어르신들께서 이제 주택연금에 가입하시고 난 후에 요양원에 이제 입소를 하신다거나 또 이제 자식들이 함께 들어와서 살자고 이렇게 할 경우에는 집 전체가 그 비수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도 저희들이 임대를 이렇게 쉽게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시간이 없는데 하나만 짧게 하나 더 볼게요. 질문이 많아요. 주택연금 받으면 노인들 기초연금 못 받나요? 이것도 많이 궁금하시죠. 무슨 말씀을요. 반드시 받으십니다. 이게 기초연금이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 65세 이상 되신 분들 중에 소득 하위 70%에 해당되시는 분들에게 드리는 일괄적인 그 연금 제도잖아요. 그런데 이 기준이 뭐냐면 소득 하위 70%가 있잖아요. 이게 수급의 기준인데 우리가 주택연금을 들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우리 이게 소득으로 잡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게 일종의 부채로 잡혀가지고 실제 우리 소득이 더 낮아진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전에 기초연금을 못 받으셨던 분도 받을 가능성이 오히려 높아지는 거죠. 아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주택연금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 풀어봤는데요. 방송 이후에도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다면 전화 상담 계속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자막 나가고 있죠. 한국주택금융공사 1688-8114 번호로 문의 주시면 자세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네, 지난 2달 정다은 아나운서 대신 제가 진행을 했는데요. 반갑게 맞아주셔서 감사했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는 정다은 아나운서가 다시 돌아와서 우리 가족 면역력 쑥 올리는 방법 방송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